무의식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린다. 연봉이 몇 년째 그대로다. 연애나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는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늘 돈이 없다. 이런 상황들은 얼핏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금전적으로, 업무적으로 또는 연애 등 사적인 일까지 모든 면에서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인생을 척척 개척하며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과 평범한 인생을 밟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사가 잘 풀리지 않는 원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 상황에 맞게 감정이나 태도를 유연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존재합니다. 메타무의식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나 마찬가지로 현실을 넣어두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바뀌고 뇌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져 인생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미 현실이 바뀐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와 마법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언어는 뇌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유와 사랑, 행복, 성공, 부를 추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자유, 사랑, 행복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인생을 바꾸는 14가지 무의식.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매일 운이 좋다고 확신하면 뇌는 이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고 현실을 바꾸어 버립니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실제로 운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운을 불러온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비판 기준으로 세상이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낙관 기준으로 누군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혼란기에도 기회를 노리며 돈을 벌어들일 업종을 찾는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메타 무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긴다. 평범한 컵에 콜라를 넣으면 평범한 콜라 한 잔으로 보이지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에 넣으면 귀여운 콜라로 보인다. 괴이한 요괴 모양의 유리잔에 넣으면 괴이한 콜라로 보일 것이다. 즉, 어떤 내용물을 넣든 그릇 모양으로 인식한다. 이 그릇이 바로 메타 무의식이라는 그릇이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한 순수한 오감 정보를 캐치한다. 오감 정보에 언어를 붙인다. 붙인 언어에 따라 어떤 해석이 따라오는지 정해진다. 해석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해진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방치되면 세상은 이런 것,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와 같은 신념, 즉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 패턴이 생긴다. 메타 무의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고정화된다. 신념의 근본은 언어가 달라붙기 전의 오감 정보다. 결국 메타 무의식은 왜 그 언어가 선택되었는가라는 부분에 관여한다. 언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라는 이미지로 무의식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언어로 어떤 메타 무의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패턴을 바꾸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패턴을 재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 30여 년에 걸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공통적인 성공 패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했다. 그 결과 메타 프로그램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임을 알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 14가지 패턴이 성공한 사람들의 메타 무의식 패턴을 토대로 새로 정리한 메타 프로그램이다. 패턴에 좋고 나쁨은 없으며 상황별로 최적의 패턴이 달라질 뿐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당신의 자유지만 만사가 잘 풀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패턴으로 살아간다. 잘 풀리는 사람의 14가지 성공 패턴. 첫 번째, 주체성.
창업이나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바로 착수한다는 주체 행동형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과가 어떨까? 잘 될까? 하고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조사부터 시작하면 잘 될지 어떨지를 조사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동기부여의 기준. 행동할 때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목적 지향형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어떤 것을 피하는 일을 상상하면 뇌는 그 피하고 싶은 일을 현실화해 버리기 때문이다. 기쁨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란다면 본래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말과 행동까지 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생각할 때 현실이 더 잘 풀린다. 사고의 방향.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왜 잘 안 풀릴까와 같이 왜라고 이유를 파고드는 것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뇌는 과거에 초점을 맞춘 채로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요령이 없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서 잘 안 풀리는가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질문하며 미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과정 선택의 기준. 해결 방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만으로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의 선택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옵션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온다. 목표의 초점. 즐거움, 설렘, 재미 등 인간적인 감각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것을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을 통해 어떤 문제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와 같이 물질 및 업무 중시형으로 생각해야만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목적의 초점. 행동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즐거움이나 설렘 등의 기분 좋은 감각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목적 기준 패턴의 사고가 달성하려는 바를 더 수월히 이루게 한다. 상황 발생의 원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 질병이나 사고 등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전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원인형이야말로 성공하는 메타무의식 패턴이다. 원인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파악의 기준. 자신이 하려는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최고가 되기 위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좋은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라고 받아들이는 낙관 기준으로 생각한다. 결단의 기준. 결단을 내릴 때 전례나 근거 등의 논리나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고 있다면 뇌는 진심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전례나 근거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에 바탕을 두고 그러한 가치관에 따르는 실제 체험형 패턴으로 결단해야 뇌가 작동한다. 동기부여의 형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자, 하고 싶다와 같은 말을 떠올리고 그로 인한 욕구로 움직일 때 만사가 잘 풀린다, 해야만 한다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면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 가치 확인. 잘 나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려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뿐이다 하고 생각하며 절대적 자아로 살아간다. 조건의 기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동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동하기 어렵다. 조건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는 결과 행동 패턴을 사용한다. 근본 욕구의 방향. 생존이나 안전의 확보가 행동의 원동력이 되면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상기하게 되므로 우려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혹은 자기 실현을 위해 등의 목적 욕구로 움직인다. 어떤 소망이든 뇌에 각인하는 6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만들면 된다. 이때 언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우선 목표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소망하는 목표를 뇌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6단계를 소개한다. 1단계. 피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밝혀낸다. 지금까지 애써 문제를 회피해 왔을 것이다.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선 철저히 밝혀내자. 예를 들면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이것이 시작이다. 2단계. 1단계와 정반대의 목표를 세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했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가? 이 질문으로 앞에서 나온 답을 뒤집어 본다.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는 돈을 벌고 싶다로 목표를 세운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온다. 이때 문제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뒤집어보고 그 전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상상한다.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면 뇌에는 실현해야 할 목표로 인지된다. 이처럼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이중 구속 상태 혹은 더블 바인드라고 한다. 그 상태로는 뇌가 어느 쪽을 현실화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다음 단계 진행이 쉽도록 일부러 이중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다.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자. 3단계 본보기를 찾아낸다. 2단계에서 설정한 이중 구속 상태로는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이때 당신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아마 대부분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가치관이나 감각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우선 좋아하는 동성 유명인을 떠올려 보자. 그러면 자신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경영자, 정치인, 문화인, 운동선수, 지인 등 누구든 좋다. 떠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끌리는 그들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지금껏 실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곧바로 떠오르지 않던 것이 무언가에 비유하면 스르르 떠오르는 것, 이것이 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동경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파고들며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정비한다. 4단계 본보기에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한다.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능력, 행동력, 사고방식을 자신이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 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해 본다. 떨떠름하게 여겨진다면 앞서 소개한 메타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고방식을 고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싶다로 바꾼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와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본다. 예를 들면 사무실과 같은 업무 환경부터 만나는 친구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능력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엇이 보이고 들리며 느껴지는가?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기억처럼 떠올려 보자. 5단계 단어를 사용해 목표 표현을 발전시킨다. 좀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목표의 표현을 바꾸어 본다. 예를 들어 고객 수가 이만큼 늘어나면 예상 매출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면 지금은 고객 수가 그에 못 미친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표현에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생긴다. 뇌는 전제를 실현하려 하므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에 나는 원래 건강한데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지금 건강하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이는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더나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목표를 발전시켜 보자. 6단계 바라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한다. 뇌는 신체의 움직임을 보고 신념을 형성한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스케줄을 작성해 보자. 몇 분 단위로 상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한다. 다음은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5단계에서 목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행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는 그 행동을 보고 이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착각이었으니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그에 따른 지시를 내린다. 바뀐 자신이 더 낫다고 깨닫게 되면 유전자도 그것을 기록해 둘 것이다. 중얼거림이 현실을 바꾼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27에 창업하여 회사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사람이 있다. 3, 4년 전 그와 협업할 기회가 있어 카페에서 미팅을 했다. 커피값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그가 돈을 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평소 성공하는 사람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고 싶었기에 그런 그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고 묻자 그는 빙긋 웃었다. 이 비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커피값이 5,000원이잖아요.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달성하려는 수치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이 돈을 낸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를 듣고 나는 버뜩 깨달았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죠. 나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독립해서 창업했는데 한 명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키웠고 다른 한 명은 그 차이가 이것이었을까? 그 중얼거림을 20년 이상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는 동안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보자. 얌전한 성격이라고 하길래 당신은 흔쾌히 돌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엎어놨다. 당신은 몹시 애먹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친구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었다. 얼마 후 또다시 친구가 집을 잠깐 비우게 됐어. 그동안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줄래? 하고 말했다면 당신은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대개 넌더리를 낼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한다. 세금이 알기 쉬운 예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불공평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막상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짜증을 내며 납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 보면 뇌는 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는 돈이 멋대로 나가버리네. 다루기 참 까다롭구나. 차라리 멀리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한다. 친구네 강아지는 말썽만 부리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 이제는 집에 데려오지 말아야지 와 같은 이치로 돈을 멀리하게 된다. 회사를 상장 기업으로 키워낸 친구는 일찍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눈치챘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내키지 않지만 해야 해라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고 받아들였고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었다. 뇌는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구나 하며 재밌어한다. 커피값 지불과 삶의 목적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잠재의식에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돈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므로 원하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뀐다. 이전에는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다. 필사적으로 절세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한 내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궁리했다. 그러나 커피값을 내며 중얼거리던 친구의 습관을 알고 난 이후로는 무리한 절세 대책을 바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받쳐주마 하고 중얼거리며 세금을 납부했다. 때마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올랐고 납부하는 세액도 증가했다. 그 무렵 누락된 서류가 있어 세무서에 갔는데 직원이 추궁하며 물었다. 최근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 결산 시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지나치게 늘면서 수익도 증가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세무사 측으로부터 조사 예고까지 받은 것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사회적 시스템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뇌의 고통계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에 나라는 내가 지탱한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납세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자 결과가 확 바뀌었다. 메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사고는 현실화된다는 사고방식이 유행했던 시기 수많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중 한 세미나에 참가해서는 단순하게 돈다발을 상상했다고 한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확실히 현금을 받기는 했단다. 또 어떤 사람은 돈다발이 수북히 쌓여있는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설정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고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지난번에 갔던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집 정원에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가정용 화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의 어린 아들이 화로를 껴안고 말았다. 아이는 큰 화상을 입었고 보험금과 위로금이라는 형태로 현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지만 둘 다 실화다. 뭐로 가도 처리만 하면 된다. 원한다면 확실히 돈은 들어온다. 다만 잠재의식은 단순함으로 재빠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손에 넣기 바라는지 그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건강 측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쉬고 싶다고 바라면 잠재의식은 쉬고 싶다고요? 그럼 감기에 걸려서 푹 쉽시다 하고 실행에 옮긴다. 나도 창업 초기에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았다. 그 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앓게 된 병이 신장결석이었다. 꽤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게다가 요로결석, 대장용종까지 생겼다.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일을 중단하거나 마감일을 늦추고 쉬었다. 클라이언트도 입원이라고 하니 불만을 표하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나는 상대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고 신용을 잃었음을 실감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맞는 일만 받는다. 목적과 맞지 않으면 거절한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나자 병에 걸리는 일이 없어졌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보상은 필수다. 일이 몰리면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적당히 심신을 쉬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쉴 상황이 아니다. 일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럴 때는 우선 지금은 쉬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쉴 거라고 잠재의식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나게 된다. 예를 들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잠재의식은 협력을 요청하면 들어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약속을 지키게 한다. 잠재의식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아직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면 의식의 지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린아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만점 받으면 가고 싶어 하던 놀이동산에 데려가 줄게 라고 약속했고 아이가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자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지 않았다. 또 다음 시험에서 이번에 만점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게임을 사줄게 하고 약속했고 아이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도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핑계를 대며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아이는 오히려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학습하게 된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계속 어기면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중요한 순간에 협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과의 약속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지켜야 한다. 한다고 정한 일을 제대로 해내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받아들이며 그 경험이 쌓이면 강력한 협력자가 된다.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미 현실이 바뀐 것처럼 행동해 봅니다. 운이 좋다고 믿는 것, 그 신념에 맞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 잘 풀릴 것입니다.